박시백의 오래사 이번 시간에는 여진 정벌과 동북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종이 5년간의 태자 생활을 마치고 16대 고려왕에 오르는데 일단 부왕의 유업인 이 여진 정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마침 예종 2년이 됐을 때, 그 예종 쪽에서 이제 정보가 하나 날라오는데, 여전 한해 변방현 장수들이 뭐 호롱박에다가 꽁꼬리 깃털인가를 달고 다니면서 하는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 네. 하여튼 뭐, 부족들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여기저기 움직임이 전가를 있다. 하고 다니고 네, 있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뭔가 부족을 한데 모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인 것 같다 해서, 보고를 하니까, 예종이 이제 부왕의 맹서물을 꺼내서 신하들한테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전 그 별부반을 편성하고 할 때 숙종이 정말 이를 뿌듯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명세문까지 써서 음. 태자한테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걸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도. 음. 그렇다면 뭐 당연히 부왕의 뜻을 따라야죠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여진에 대한 원정군이 편성이 됩니다. 네. 윤관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그다음 오연총을 이제 부사령관으로 하는 원수, 부원수로 하는 이런 이제 원정군이 무려 17만 7만 대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출발하자마자 이제 윤관 측에서 그 일대 여진 그 유력자들한테 뭐 와서 이제 너희들 우리가 그 체포해 두고 있는 애들도 다 풀어주고 네. 뭐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포로들을 풀어줄 테니 와서 이제 같이 뭐 환영 잔치를 하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음. 그러니까 무려 400명이라는 이들이 와가지고 네. 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잔치를 부리게 되는데 네. 잔치 와중에 400명을 못살을 시켜버려요. 400명을 전부 다. 네. 이 과정이 왜 특이하다고 느껴지냐면 17만이라는 대군의 움직임이 저들에게 포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400명이 조화를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굉장히 당연하죠. 경계했을 텐데 이쪽에서는 이제 원정의 뜻을 분명히 하고 이 17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거느려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정말 우호적인가 보다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몰살을 당하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여진이 고려에 대한 정보망은 되게 취약했다는 거네요. 근데 자주 드나들고 했었는데 네. 이때 왜 그랬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첫 시작을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뭐 예. 우리는 17만 명이잖아요. 그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그 기선제압하는 거는 썩 바람직해 보진 않습니다만 뭐 병가의 그렇죠. 일이니까 또 뭐 애가 다르겠죠. 어쨌든 뭐 잔치 조심해야 돼요. 그럼요. 잔치 때 함부로 갔다가 큰일 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런 뭐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려군이 네 갈래로 나눠서 진군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여진을 또 뭐 거의 막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달아났긴 했지만 이 여진의 그 본진이 있는 방어선에 이르자 그래도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네. 화살도 쏘고 돌도 막 던지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바로 등장한 인물이 있죠.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이때도 결사들을 끌고 적중에 들어가서 여러 주장들을 제거하고 이 총공세를 펴니까 완전히 이제 막 그 사기가 크게 올랐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과를 올린 후에 윤관이 영주성, 옹주성, 북주성, 길주성 등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절도 세울 정도로 바로 이어진 정벌 후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고려의 그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진지 구축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네. 이 척준경은 정말 이제부터 계속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진 세력이 이 대군이 몰려오니까 쫓겨나긴 했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약한 틈을 보이면 공격해 들어오고 이런 일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윤건과 오인청이 8,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17만이지만 여기저기 성을 쌓으며 거기에 주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때는 8,000명을 끌고 움직였던 모양인데 행군을 하는데 이제 기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완전히 포위되고 오일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살도 맞고 화살까지 맞고 이런 상태였는데 멀리서 그걸 보고 이제 척준경이
이제 구출하러 가려고 합니다. 음. 근데 동생이 준신이 옆에 있다가 아니 형님 저거 도대체 뚫을 수 없는데 사지에 가는 거다. 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네. 말이니까 그래 음. 너희는 잘 살아남아서 가서 아버지 봉양하고 해라 하고는 이제 뛰어들거든요. 뛰어들어서 그 포위명을 다 뚫고 이제 이 본대를 윤관과 오연종을 이제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삼국지에나 등장하는 여포나 관운장 같은 이런 캐릭터가 사실 이전의 고려의 장수를 보면 거의 뭐 양규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투는 잘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장수죠. 장수의 역할이었는데 네. 이 척준경은 장수라기보다도 전사 같은 역할을 해요. 직접 자기가 싸워가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때도 이제 구출하러 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기껏 10명 정도 이끌고 가서 네. 휘저어버리고 지난 그 처음에 등장했던 그 정말 단기로 혼자, 가서 예, 단기로. 오히려 이제 우리 장수들도 구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전투가 대해서는 여포나 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화될 만들어진 존재들이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그렇죠. 네. 과장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 경우는 완전 그냥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예, 예, 진짜 캐릭터이기 어마어마한 때문에. 그야말로 전투의 화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윤관이 특징적인 것은 강동 육주처럼 동북에 성들을 쌓아요. 아마 윤관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확보한 데다가 성을 쌓아야 우리 영토가 되고 네. 또 성이 있어야 이제 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성 쌓는 네.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병마부사 박경작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랑캐치능에 깊숙이 들어가서 물리치고 성까지 설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네. 어떻게 지키냐. 음. 굉장히 이제 뒷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정의 당시 이제 그때- 예종과 네. 윤관의 윤관. 뜻이 이제 성을 쌓는 것이었고 9개의 성을 이제 구축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진을 몰아내고 일단 구성을 쌓고 5개월 만에 돌아왔을 때, 요때는 일단 윤관과 오연총이 좀 환영을 좀 받은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예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버지 숙종이 정말 유업이었잖아요. 그 여진 정보를 이루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뭐 기뻤겠습니까? 그 친히 마중을 나가서 이 환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여진이 이때도 이제 윤관이 구축한 성들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공격이 오는 또 이런 상황이 거듭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예, 예. 거예요. 특히 이제 웅지구성 쪽으로 쳐들어왔어요. 이때 이 오연총이 일단은 부원군을 이끌고 가서 해결을 했지만 예종 또 4년에 이르러서는 길주성이 포위를 당했고 이 공엄진에서는 기습을 받아가지고 여진에 크게 패합니다. 예. 그러자 윤관이 동계 병마 원수가 되어서 다시 바로 이 동북 쪽에 있는 구성을 지키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 구성에 대한 공격들이 오게 되고 사실 이 과정에서 또 두 성은 또 뺏겨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여진 쪽에서 강화 제안을 해온 거죠. 네. 예. 17만의 군대가 이때까지 계속 상주하지는 않았을 테고 네. 왜냐면 그때는 그 17만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9개의 성을 쌓으면 9개의 성들을 최소한의 주둔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 뭐 몇 천에서 몇 천씩 남기겠죠. 만 단위 네. 정도로. 근데 이게 한 1, 2만의 그 여진군이 와가지고 한 성을 포위 공격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고 네. 성과 성 사이의 연계도 너무 멀어서 너무 어렵고 고립되고. 그리고 이제 애시당초의 정보는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서 이제 한 곳만 막으면 된다 했는데 이건 뭐 사방팔방을 뚫려 있어서 네. 순격으로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었다. 예, 어디로 올지 알 수가 없는 네. 조건이죠. 이럴 때 이제 여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대가 이제 자기네들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런 조건 하에서 네. 강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전쟁의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바로 이제 여진 쪽에서 윤관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사람을 보내 이제 그 강화를 청한다며 이제 서로 이제 그 강화의 조건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인지를
보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윤관이 이를 받아들여 인질 몇 사람을 보내니까 여진 쪽에서도 사신들이 계경을 찾아와서 예종을 직접 아련을 하고 네. 정중하게 이제 청합니다. 일단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자기들은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 고려군이 쳐들어와서 노인과 아이들을 죽이고 구성을 쌓아 우리 백성들이 오갈 데 없으니 우리를 좀 가엾게 여겨서 이 9개의 성을 돌려주시기만 하면 정석권 세공도 바치고 예. 고려 쪽으로 이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 하나도 이 고려 쪽 경계위로 던지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국하게 호소를 한 거죠. 이 예종이 이를 듣고 3품 이상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 대부분이 이제 화의론을 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진 사신들은 이 예종이 제안한 대로 맹세시 갖고 이거 그럼 너희들도 꼭 지켜라. 가서 요즘 표현을 하면 도발하지 마라. 이제 네.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이 강화 협상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내준 동북 구성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네. 일단 그 기록을 보면 당시 이제 윤관이 영주관청이 벽에다가 써놓은 문구에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 지역은 300리로서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개마산을 끼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장주와 정주에 접해 있다. 산천이 수려하고 토지가 기르면서 우리 백성이 살기 편하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한평의 일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또 윤관에게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시중에 벼슬을 내릴 때 썼던 말은 일백리 땅을 개척하고 구주의 성을 쌓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즉, 이 300리라고 하는 것과 또 100리라고 하는 것, 100리라고 하는 것은 막 굳이 말한다면 하나의 중심을 놓고 사방으로 100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 네. 300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끝점과 끝점에서의 300리가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했을 때, 저 화면에 나오는 것에서 그 일단 그 예전에 이제 일본 학자들은 이제 한평의 일대 1번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거의 단정하다시피 했죠. 네. 근데 저 거리 자체가 실제로 한 100여 리 이상이 됩니다. 그 지름이. 네. 근데 이제 최대 300리로 잡는다고 해도 2번으로 표현된 저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출발지를 저 천리장성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 파란색 있는 데까지 다 하게 되면 한 500리가 넘어가요. 직선거리만 해도. 네. 근데 이제 그 근래에 많은 학자들과 또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그 여러 이제 이 시대 뭐 안정복이라든가 이런 그 당시 학자들의 판단은 길주의 남지역 저 2번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해석을 내놨고, 네. 또 뭐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근래에 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두만강 위쪽 저 북만주 일대다라고 주장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출발점을 어디로 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 국경이 어디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천리장성이 당시의 국경이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출발한다면 저는 1과 2 사이일 것이다. 즉 2의 한 중간 정도까지가 아니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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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진과의 화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윤관의 원정군이 2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1차 때와는 이제 전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 예종이 그 노고를 취하려고 했지만 조정의 분위기가 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윤관과 오연청이 예종을 아련하여 보고하는 복명의 절차도 하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관과 오연청에 대한 신하들의 탄핵 요구가 오히려 빗발쳐요.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이렇게 이거 패전한 거다. 네. 돌려줬으니까 이건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으니 하옥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몇 달째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예종이 사실은 숙종의 유업으로 지시한 거잖아요. 그 예종은 그래도 이건 신하들의 이런 그 소위 윤관 탄핵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또 신하들은 뭐 조정에 업무를 거부할 정도. 이때도 뭐가 자기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잘하는 게 파업입니다. 네. 이 파업 정도 어떻게 할 보면 정도로 고려사의 완강히 기록을 있습니다. 보면 거의 그 신하들의 집단 파업은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 당시에 이 윤관과 오연총에 대한 탄핵 요구는 굉장히 세게 나와요. 몇 달 동안 예, 유지. 예. 저도 앞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이 정도까지 사례는 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마치 이거 무슨 조선의 신하들을 장면 보는 장면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당시 이제 조정의 평가가 처음에는 이제 그걸 물리쳐서 숨 닦고 하면서 떠오르는 분위기였다가 네. 이후에 결국은 굉장히 많이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숨을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 신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헛짓한 것이죠. 네. 그 많은 고생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해서 오히려 많은 피해만 보고 뺐었던 거 다 돌려줘야 되는 이런 나라에 중대하게 이제 해를 끼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윤관과 오연총 입장에서는 왕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당 출발할 때만 해도 모든 신하들이 동의한 네. 일을 벌인 것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윤관 측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또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종의 태도인데 예종은 최대한 이제 방어를 해주려고 합니다만은 신하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워낙 강력하고 네. 거세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공신 칭호를 박탈하는 정도 선에서 이제 무마를 시킵니다. 네. 무마를 시키고 다만 오래지 않아서 곧바로 복직시키면서 네. 이 가기 전 윤관이 이제 시중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시중으로 복귀를 시켜요. 네. 예. 경이 여진을 친 것은 선왕의 의지를 받들고 선왕을 잇겠다는 짐의 뜻을 헤아려 한 일이요. 몸속 칼날과 화살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헤아릴 수 없으며 일병리의 땅을 개척하고 구주의 성을 쌓아 나라의 오랜 치욕을 씻었으니 경의 공은 참으로 크고 지금 경에게 내리는 관작은 경이 본래 벼슬이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소. 이거는 이 관작을 내렸을 때 윤관이 사양하니까 네. 이것을 달래면서 한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걸 도로 뺏기거나 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 앞선 공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음. 윤관의 명예를 딱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예종도 나름대로는 원칙을 분명하게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부왕인 숙종의 유업을 받들어 이 여진 정벌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였고 또 이런 여건 때문에 수성에 실패해서 그렇다고 이를 문책할 수는 없다는 네. 이 왕으로서의 면모를 신하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준 이 예종의 교시에 감복한 윤관이 나중에 복직을 해요. 네. 그런데 뭐 이때 이미 고령이었고 복직한 지 몇 달 뒤에 72세를 유지로 세상을 떠났고 뒤에 예종의 묘정에 배양이 됩니다. 우리 이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종묘의 묘정에 배양되는 인물은 그 최고의 왕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종의 왕의 남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오연청이라는 인물도 이후에도 계속 판이부사라든가 판병부사, 요즘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관직을 두루거쳤고 그 예종 11년에 6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진정벌의 뭐 가장 그 중요한 인물 윤관 그리고 이 오연총 이런 분들은 끝까지 예종과 이제 함께 했다. 자, 여진정벌의 대업을 함께했던 신하를 끝까지 지켜줬던 예종이 과연 내치는 어떻게 진행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예종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